이 농지개혁의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자 유기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봉암은 이게 소작제도란 수천 년의 이 악습을 고치자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실은 근데 이게 한민당이 지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갔는데, 보상, 그러니까 뭐, 농지개혁 하는 원칙은 오케이. 그러니까 보상이 너무 작다. 해서 300%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논의 기간 때문에 막, 옥신각신하다가 한 1년 정도 늦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천 김성수가 그 당시 농림부 관리였던 강진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농지개혁을 해야 되냐? 농민한테도 좋지만 결국 이 보상금을 받고 지주들은 새로운 산업의 중심이 돼야 된다. 산업화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농지개혁이 필요하다. 인천이 그 글을,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3번 연재됐군요, 그 글이. 그걸 읽고 나서, 야, 이렇게 좋은 건데 해야지. 해가지고, 인천이 그때 최고의 대지주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그런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자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결국 농지개혁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승만, 조봉암, 이러한 한민당, 이 세력이 다 합의하에서 통과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렇게 북한처럼 단칼에 된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 부분은 수기 과정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1년간 늦어졌긴 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우리 사회에 공유했기 때문에 그게 큰 반발 없이 잘 유지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헌헌법은 뭐 이걸 말하면 굉장히 길지만 요거만 하나 얘기해. 1조와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여하는 게 농지개혁입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그 분배의 방법, 소유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없던 대단히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서는 사회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국 사회를 시장 경제로, 자본주의 사회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온건하면서 평화로운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이게 문명 전환기에 저는 한국사를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문명 전환기였지만 지금도 문명 전환기입니다. 선생님 여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AI라는 걸 위시한 이 디지털 문명이 이 인류의 문명을 새로운 단계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 기회에 이란 전쟁으로 대표되었듯이 이제 국제 질서는 요동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국 문명이 상당히 위기에 빠져 있게 되고 그 사이에 중국이 부상됐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이게 단지 한 나라의 부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아시아의 그러니까 세계 문명의 상당히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구가 먼저 상업화를 통해서 근대 문명을 이끌었지만 그거는 걔들의 지정학적 요건 때문에 걔들이 먼저 상업화에 갈 수밖에 없었고 아시아는 생산력이 높은 쌀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다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상업화에 대한 필요성이 서구보다는 약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구가 근대 문명을 이끌었어요. 근데 아시아는 중국을 위시해서 국가를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던 역사와 경험이 있습니다. 근대 문명에 대한 출발은 늦었지만
이미 학습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빠르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문명적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정말 인구가 많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시아가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과정에서 문명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게 전쟁이 안 일어나길 바라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화롭게 이행되기를 바라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정말 문명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적 전통과 서구적 전통을 정말 융섭되어 있는, 통섭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유일한 국가. 그러니까 BTS가 뭐 한국에 한류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 단지 우리가 문화적 영향이 높다 안 높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시아에도 어필할 수 있고 서구에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뭐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의 근대 문명 속에 이게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과정은 이게 지금 다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19세기 초 유럽이 이때 만들어질 때 우린 세도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완전히 조선왕조 최전성기죠. 완전히 그때는 정말 사대부들이 정말 살기 좋은 시절입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양반 사대부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살기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게 1902년 영일 동맹으로 확장이 되면서 일본이 여기에 편승하게 되고 결국 여기에 편승한 일본의 한국이 식민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항 충격 이후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고 새로운 근대 문명을 주도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분단되는 과정을 그냥 막 비극적인 상황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성공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힘들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런 구조가 변동하는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근대사에서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문명 전환의 시각에서 본다면 근대는 다르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눈을 넘어서 새로운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제관계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중화질서 시대 때는 동양과 서양이 이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중화질서 대 세력균형이 병립되어 있는 질서로 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편전쟁이고 막 그러거든요. 막 치고 들어올 때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3.1운동은 세력균형에서 집단 안보 질서로 전환할 때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등장하는 세력이 호남지주, 기독교, 다원적 근대성, 일본과 근대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는 건 언제냐? 집단 안보 대 냉전이 등장할 때입니다. 일본이 영국 주도의 세력에 들어갔다가 일본이 거기에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깨지면서 한국이 해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윌슨 대통령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 처칠 수상과 대서양 회담을 하는데 여기 영국을 확실하게 견제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소련까지 끌어들여
되는 국제 질서를 만듭니다.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찍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한반도의 정세도 많이 달라질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국제 질서는 좀 더 훨씬 빠르게 냉전 질서로 가게 되고 한국은 이렇게 분단되게 되는데 그런 한국의 분단은 국제 질서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민족주의 내부의 분열도 심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분단되지 않은 이유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공산주의자인 칼 레노가 소련하고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이 다른 우파 세력들과의 공존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보다 10년 늦게 독립이 되는데 분단되지 않고 중립국으로 자기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라는 압력이 있었지만 참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김일성, 이승만, 김구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서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그런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를 만들려고 했으면 분단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게 단순히 국제 질서의 문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의 리더들의 어떤 분열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냉전이 붕괴되고 새로운 자유주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미 30년 이상 지났고 이 자유주의 시대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상입니다. 이 중국의 부상, 미국과 서구의 쇠퇴, 그 사이에서 한국도 엄청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이제는 세계 무역대국이 안에 들까 말까 들어가.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군사력, 세계 5위 어쩌고저쩌고 왔다 갔다 하고 문화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견국가로서 자기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서구와 중국 그 사이에서 정말 한국에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 이번에 BTS가 와서 미국에 평화의 메시지를 줬듯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러한 진영적 대립을 넘어서서 새로운 남남 사이에 새로운 어떤 경쟁을 하되 상호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문화, 정치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한국은 이 소련과 저쪽 유럽과를 한국이 대륙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문명 대로를 놓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정말 차원이 다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정치가들이나 한국의 시민들이 그러한 사회의식과 소명의식을 갖는다면 지금의 어떤 진영 간 대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하찮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북한하고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와 자유주의가 있었던 나라와 농민과 전체주의가 지배했던 나라를 크게 대비하면 일본과 한국, 중국과 북한을 대비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근대화에 매주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신도와 전체주의 국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유주의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세력이 그러한 전체주의로 가는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한국은 실패해서 식민지가 됐지만 한국은 개신교와 자유주의가 성장해 가면서 상당히 독립적인 자유주의 세력이 성장했다. 실은 한민당이 지주 세력이라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
한민당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물질적 기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탄압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힘들이 같이 어떤 거 하나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걸 같이 볼 때 한국의 이 대한민국사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한국은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 역동적이면서도 파괴적으로 안 간다. 그 변화가 대단히 뭐 불행한 일도 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약하고 상당히 온건했고 그리고 상당히 점진적으로 변화 발전을 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굉장히 다원적이며 포용적인 그런 제도와 국가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이거는 시민이 주도한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보는 데 있어서 한민당에 대한 재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물적으로는 인천 김성수에 대한 재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김성수를 7.18에 대한 이 카테고리를 감추면 한국 근대사의 이런 역동성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보적이라고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벗어나야 될 그러한 그 과제이고, 또한 반대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볼 때 그들의 역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그들이 그 과정에서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일 수도 있지만 일어났던 불행한 사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만약에 1.0, 2.0으로 본다면 이승만과 민주당 시절이 1.0, 박정희와 전두환과 민주당 시절이 2.0, 3.0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당, 민주주의는 디지털 문명과 포퓰리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민주주의 4.0 시대를 위해서도 우린 민주주의 1.0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쪽은 예를 인천 김성수를 예를 들자면 그를 7.18의 카테고리에 가둬서는 안 된다. 인천 김성수는 한국의 의회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지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때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부통령 사임하면서 그 사임서를 발표하셨는데 지금 읽어보면 정말로 대단한 그 민주주의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임서가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 그거 했을 때, 계엄령 발표했을 때 바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만큼 인천은 그 여러 가지 한국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균형을 잡아주었던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한때는 이승만을 견제하게 됐지만 한때는 또 진보적 진영, 민주당도 중심 잡아줬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좀 대단히 안타까우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때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 의도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발생했던 불행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걸 반성적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한다면 양쪽이 우리는 새로운 단계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